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것.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바닷소금보다 땅속에서 캐는 암염과 지하염수가 훨씬 중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소금이 쉬웠을까요? 답은 의외로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가까웠지만 소금은 늘 귀했고 국가는 소금을 세금처럼 다루었고 사람들은 갯벌과 장작과 땀으로 그 한 꼬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밥상에 오른 김치, 젓갈, 된장, 간장, 장아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맛이 짭짤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금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간 속에서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붙잡아 두는 기술이었습니다. 생선을 젓갈로 만들고 채소를 절이고 콩을 장으로 익히는 문화 뒤에는 늘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조미료이기 전에 저장 기술이었고 저장 기술이기 전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인류가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면서 소금의 필요는 더 커졌다고 설명됩니다. 고기만 먹을 때와 달리 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생활에서는 따로 소금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교육품이 되고 권력의 관심사가 되고 때로는 의례와 상징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말에서 아주 짠 것을 두고 짜다라고 하지만 역사 속 소금의 가치는 오히려 달았습니다. 돈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소금하면 바다를 떠올리지만 지구의 소금은 바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다가 말라붙으면서 생긴 거대한 소금층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암염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을 광산처럼 캐고 어떤 곳에서는 물을 주입해 소금물을 만든 뒤 다시 끌어올립니다. 현대의 대규모 소금 산업에서는 암염, 지하염수, 바닷물 증발, 진공 증발 같은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리는 방식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날씨가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며 비가 적어야 유리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는 조금 애매합니다. 바다는 넓고 갯벌도 훌륭하지만 장마가 있고 습도가 높고 계절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반도의 대표적인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천일염전이 아니라 자염이었습니다. 자염은 끓일 자, 말 그대로 끓여서 만든 소금입니다. 다만 바닷물을 그냥 솥에 붓고 계속 끓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너무 많아 연료가 감당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먼저 바닷물보다 훨씬 짠 함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해안의 자연 현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갯벌 흙을 햇볕에 말립니다. 바닷물이 스며든 흙에는 소금기가 남아있죠. 이 흙에 다시 바닷물을 부어 걸러내면 보통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은 짠물이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통자락, 섣등, 석구덩이 같은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은 함수를 큰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로 끓입니다. 물은 날아가고 바닥에는 결정이 남습니다. 우리가 쉽게 뿌리는 소금 한 줌은 사실 갯벌, 역과 불, 장작, 노동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료입니다. 소금을 끓인다는 건 결국 물을 날리는 일입니다. 물을 날리려면 불이 필요하고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염은 바다만 있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갯벌도 있어야 하고 노동력도 있어야 하고 땔감도 있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료 부족과 세금 부담, 전란의 영향,
그리고 나중에는 값싼 수입 소금까지 겹치면서 전통 제염업은 점점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에게 소금은 자연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몸으로 빚어내는 생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소금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고려 중엽 이후 소금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 재정과 깊게 연결됩니다. 고려 후기에는 전매제가 강화됩니다. 전매제란 국가가 특정 물자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방식입니다. 조선에서도 연해 지역에 염장을 두고 관이 직접 자염을 하거나 염세를 거두는 체계가 이어졌습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아무나 쉽게 만들 수는 없는 물자였습니다. 이런 물자는 권력이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제도가 깔끔하게만 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료를 보면 고려 후기 소금 전매는 국가 재정을 채우는 명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징수, 권세가의 염분 점유, 소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의 부담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염호, 그러니까 소금 생산에 묶인 사람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어떤 제도는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됩니다. 소금은 밥상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민생이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염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넓은 사각형 염전, 햇볕에 반짝이는 소금 결정, 밀대로 소금을 모으는 장면. 이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국 제염사에서 근대적 천일염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1907년 인천, 주안으로 설명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 주도로 대만식 천일염 제조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소금의 대표 이미지처럼 보이는 천일염전은 수천 년 전부터 그대로 이어진 풍경이라기보다 근대의 기술 전환 속에서 자리 잡은 풍경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천일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끓인 소금에 익숙했던 소비자에게 햇볕으로 얻은 소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녹였다가 다시 끓여 만드는 제제염도 등장합니다. 한편 개항 이후 중국, 일본, 대만산 소금이 들어오고 자염은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연료난과 노동 강도, 해일과 이주 같은 지역적 사건들이 겹칩니다. 전북 고창 검당마을처럼 1950년대 중반 이후 자염이 중단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물론 이것을 한국 자염 전체의 종료 시점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전남 신안의 염전 풍경은 한국 소금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특히 증도의 태평염전은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 정착과도 연결된 공간으로 알려져 이 근대문화 유산으로도 조명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느끼는 풍경 중 일부가 사실은 근현대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염전은 오래된 바다의 이미지와 함께 식민지기 기술 도입, 전후 정착, 산업 재편의 기억도 품고 있습니다. 소금밭은 자연 풍경이면서 동시에 역사 풍경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소금은 바다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땅속의 암염과 지하 염수는 현대 소금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바다가 가까웠지만 그 바다를 곧장 소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갯벌 흙을 말리고 함수를 만들고 장작불로 끓이는 자염의 기술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 소금은 김치와 젓갈과 장류의 맛을 만들었고 국가 재정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 사람들의 고된 노동을 먹고 자랐습니다. 다음에 소금을 집어들 때 이것을 그냥 짱가루로만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 있고
산에서 배워온 땔감이 있고 소금을 관리하려던 국가가 있고 값싼 수입염에 밀려난 옛 기술이 있고 근대 염전에 낯선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소금은 바다가 쉽게 내어준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과 노동과 권력이 함께 결정화한 밥상의 역사입니다.